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장을 맡은 강윤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국가보훈부에서 일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일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좌장을 맡게 된 이유는 제가 이제 독립 유공자에 대한 업무도 하고 있고 또 이제 제가 국장이지만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 외교부에서 특별히 부탁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올해가 3.1절 105주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운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기존의 독립운동이 약간 그 무장투쟁 쪽 이런 쪽이 좀 많이 부각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외교적인 분야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어떤 그 교육의 문제 문화 이런 쪽에서 독립운동하신 분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이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고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의 독립운동이 우리나라 발전과 번영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같이 오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발표를 해주실 저희 이윤옥 소장님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이윤옥 소장님은 한일 문화 어울림 연구소 소장을 하신 분입니다. 제가 잠깐 이제 우리 이윤옥 소장님을 설명을 드리면 이윤옥 소장님은 외국어 대학교에서 학위도 받으셨고 또 시인이십니다. 그래서 뭐 서간도에 들꽃이 피다라는 독립운동 관련해서 시도 많이 쓰시고 특히 이제 각종 여성 관련된 사료들을 잘 조사를 하셔가지고 46인의 여성 독립운동가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이렇게 책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해주신 우리 이윤옥 소장님 먼저 이제 강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하시는 분들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제프 라빈스는 호주 대사님이신데 호주 대사님은 실은 1987년도부터 호주 외교부에서 계속 일을 하셨고 그전에는 동아시아국 대협력 심의관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부터 17년까지는 주 호놀룰루 호주 총영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 대한민국 호주 대사로는 2023년 12월부터 그 업무를 해주고 계신데 특히 그 호주 대사님을 제가 모신 이유는 그 호주의 독립운동을 하신 여성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 것도 발표를 해주실 거고 또 호주 여성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독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우리 토론을 해주실 분은 김정민 박사님이신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의 학예 연구팀장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그 팀장님을 모신 이유는 그 외교 독립하면 저희가 또 이승만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지만 뭐 그 재단의 이유도 있고 김정민 박사님이 특히 그 중에서도 여성 독립운동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실 거고 고려대학교에서 전공하시고 정치외교학과를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석박사 받으신 분이고 뭐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님 관련된 신문 스크랩을 통해 본 재팬 인사이드 아웃 국제 정치사도 만드셨고 여러 가지 외교 독립에 대한 큰 이제 업적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그 이윤옥 박사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먼저 발표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토론과 Q&A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넘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윤옥입니다. 제가 자리를 이동해서 하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빨리빨리 좀 진행할 건데요. 제가 지금 동시 통역으로 되고 있어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되는데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르면 좀 이렇게 손을 들어서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모르게 빨리빨리 나갈 것 같아요. 시작하겠습니다. 여성 외교 독립운동으로 바라본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당신이 와서 강연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제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그분들의 발자취를 찾아서 책도 많이 썼습니다마는 작년까지 20권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외교자를 붙인다는 거 가지고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이론적으로 외교라든지 문화 쪽 여러 방향으로 전개돼야 될 것이구나라는 생각에서 많은 고민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미주, 멕시코, 쿠바, 호주 이렇게 넣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뭐 얼마 안 돼서 일단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2023년 6월에 승격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독립유공자,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한 것이 확실하다라는 증명이죠. 독립유공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을 포상 상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2024년 3월 현재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여기에 노란색 부분, 요것은 국내외에서 3일 운동이라고 한국에서는 합니다만은 1919년 3월 1일 날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서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그런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두색 나는 이 부분은 국내 항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세 운동은 노란 표시. 그 다음에 국내 항일은 여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 무슨 색입니까? 핑크 비슷한 색깔, 그리고 파란색, 여기다가 쏘라고 그랬죠. 예. 여기 두 색깔 있죠. 요 두 색깔은 미주하고 만주하고 임시정부라고 돼 있지만 중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중국, 그 다음에 만주, 포함해서 활동했던 포상자들이고, 그 다음에 빨간 부분은 미주까지 기타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의병도 저것도 지금 거의 국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교 독립운동 그러면 어떤 범위를 정해야 될까? 이거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 역시 그래도 국내에서 외교하는 것보다 그 현지 미국이라든지 멕시코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 나라에서 그 현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정보를 교환한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요쪽에 임시정부서부터 기타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것들만 제가 다시 추렸습니다. 요것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아까 그 그래프를 여기 그룹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의병, 3.1운동, 국내 항일, 임시정부, 만주, 노령, 그 다음에 일본, 미주, 기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임시정부, 만주, 일본, 미주, 기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2018년서부터 19, 20 이렇게 해서 24년까지 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은 1945년 8월 15일 날까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여기 독립유공자에 넣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지금 2024년까지 계속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발굴이라고 합니다. 그 진행을 보시면은 알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분들이 전부 독립운동하고 끝 이게 아니라 지금 진행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러면 국가로부터 국가보훈부에서 2024년 3월 31일까지 독립운동 한 것이 맞다라고 인정받으신 분들, 이 서훈 받으신 분들은 남성이 17,341명, 여성이 661명. 근데 이 숫자가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드릴 말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외교 독립운동의 특징이 뭘까라는 것을 제가 살펴보니 조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으로 활동했다기보다는 단체죠. 그래서 뭉쳐야 산다 이런 정신으로 사실 국내나 국외나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아까 제가 범위를 미주하고 중국하고 멕시코 그쪽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조직을 해서 독립운동을 했나 살펴보니 첫 번째 대한부인회라고 미국 하와이에서 1913년 4월에 지금 여기 적힌 게 전부 아닙니다. 사실은 하와이에 한국인들이 가게 된 계기는 1903년 미국의 하와이에 사탕수수 노동자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해서
그 말도 안 통하는 노동자로 가가지고 바로 어떤 조직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1년, 2년 있으면서 조직이 생겨납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그러니까 그때로 치면은 지금 이거 10년이나 지난 상황이에요. 1913년은. 그런데 그래서 대한부인회라는 단체가 있고 그 밑에 혈성단 부인회는 서울에서 만들어집니다. 즉 보시면 1919년 도에 많은 여성 단체가 국내외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1919년 3월 1일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1919년 3월 1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1919년 3월 이후에 이렇게 단체가 만들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1910년대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20년대, 30년대, 40년대 까지 줄곧 단체들이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단체들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오늘 40분 동안 이 단체를 다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표적이라고 생각하는 단체를 약간 소개하고 이 단체에서 어떤 분이 어떻게 했냐 이 정도만 말씀드리는 걸로 오늘 이야기가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지금 대한부인회하고 대한부인구제는 하와이에서 그 다음에 여기 상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는 중국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해에서 생겼기 때문에 일단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건 하와이에서 대한소녀 리그회라는 이런 소녀들의 단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북한이지만 그때는 하나의 조선일 때 독립운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평양 그 다음에 서울 똑같은 대한애국부인회가 평양과 서울에서 생겼습니다. 나중에 하나로 합해집니다만 그 다음에 미국에서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본토에서. 그래서 대한여자애국단 이건 미국에서 큰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만주에서도 질 수가 없죠. 훈춘애국부인회라고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경에서 또 한국혁명여성동맹이라고 1940년에 생겼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말한 그 조직들, 여성단체의 설립 목적은 뭐냐? 그것으로 본 외교 독립운동은 어떤 상황일까를 정리해봤습니다. 이거는 대한부인 구제의 하와이의 경우에 그분들은 만들 때 단체를 만들 때 그냥 모여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우리가 왜 이런 단체를 만드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설립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하와이 부녀사의 독립운동 역량의 집중화를 하자. 대한부인구제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구심점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운동 자금 모집과 독립전쟁 출정군 구호를 위한 적십자 훈련. 이 말은 독립운동 자금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이야말로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에 필요한 돈을 여성들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아서 중국의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독립전쟁은 뭐냐? 조선 안에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 일본 군인과 경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외에서 군대를 양성해서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일본 경찰과 이런 분들을 전부 자기 나라로 보낸 전쟁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중국에서 광복군도 만들어지지만은 그래서 독립전쟁이 만약에 일어났을 때 거기를 지원하고 구호해야 되는 훈련을 우리가 하자. 벌써 하와이 부녀단체들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를 돕는 외교적이나 돈으로 독립자금이나 이런 건 가장 기본적인 설립 목적의 하나입니다. 그 옆에 빅토리 워커라는 이건 1900년도에 1903년도에 만든 겁니다. 부인들이 저런 휘장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활동할 때 썼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주 쪽에 미국 본토나 하와이는 사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의 만주라든지 중국 쪽에서는 임시정부 빼놓고는 사진이 거의 없습니다. 국내는 물론 없죠. 왜냐하면 1945년까지 사진 기술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 전부 발각돼가지고 잡혀가기 때문에 사진도 거의 남아있지 않는데 이 하와이 같은 경우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사진은 부인 구제의 대표들인데 하와이로 건너갔던 사람들이 서울 사람
사람만 건너간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 한국의 여러 각도에 있는 분들이 자기 출신의 그런 어떤 자긍심, 자존심을 가지고 대한 부인 구제에서 활동했다는 그걸 우리가 이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1940년도 사진입니다. 그 아까 부인 구제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박신혜라는 분이십니다. 박신혜. 근데 임시정부 백범 김구라는 것은 임시정부의 대통령에 해당되는 분입니다. 백범 김구라는 분. 왜 이분이 무슨 관계가 있냐? 관계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중국에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세운 거잖아요. 그 돈을 누가 주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집세까지 밀리던 어떤 그 건물을 빌려가지고 임시로 거기서 정부 일을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너무 어렵고 1940년대로 내려갈수록 정말 너무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백범 김구, 그러니까 대통령이죠 당시에 선생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세대로 살던 집세를 못 냅니다. 월세를. 그래서 조국 광복의 꿈은 그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광복은커녕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그 조직이 해체될 상황에 빠졌었어요. 그때 무엇을 하셨냐면 해외에 나가 있는 그 동포들한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답이 왔던 곳이 미국 본토. 여기서는 지금 미국이라고 하지 않고 미국 본토 하와이를 따로 나눕니다. 미국 본토 하와이, 멕시코, 쿠바 등에 있는 동포들이 특히 이 가운데 하와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은 일조를 했다라는 것이 그 백범 김구 선생이 쓴 백범 일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백범 일지 조금 소개하면 1941년 7월 25일 백범 김구 대통령이 주석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아까 그 박신혜 그분 보고 이런 편지 썼습니다. 박신혜 누이 보세요. 동생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 13살 정도 박신혜 지사님이 어린데요. 여기 계신 분이죠. 이분들이 다 이제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누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로 고마움이 많다. 이게 지금 김구 선생이 쓴 책에 나와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하와이하고 물론 다른 지역도 썼지만은 하와이와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하와이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데 앞장섰다라는 게 이제 여기에 나오죠. 당시 상황 잠깐 말씀드리면 상해 임시정부, 정확히는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이 피난길이라는 것은 사실 도망 다니는 거죠. 27년간 1919년 4월 11일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32년 4월 29일 날 윤봉길이라는 독립투사가 상해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일본인의 천장절이라고 그 행사에서 그 이후로 임시정부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갑니다. 어디? 항주로. 그 다음에 진강으로. 창사, 유주, 기강, 중경 굉장히 6,000km에 해당되는 거리입니다. 여기를 27년간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7년간 남의 나라에서 한 곳에 있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떠돌이 생활하고 김구 선생님이 1941년 편지 쓸 때 하와이에 구제단 부녀회 편지를 쓸 때 그때는 중경에 가 있을 때였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사적지 답사단이라는 걸 모집했어요. 이거 2010년인데요. 그래서 27명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 길을 여기 상해에서부터 이 길을 굉장히 먼 거리죠. 2주 동안 답사하면서 어떤 곳에서 우리 선조들이 힘들게 독립을 위해서 활동했나 하는 것을 쓴 책이 김구 따라잡기라는 책을 쓴 적도 있고요. 아까 혈성단 애국부인회라는 게 이건 이제 매일신보에 나온 건데 여기 보시면은 혈성단 애국부인회라고 써 있어요. 혈성단 애국부인회. 이게 뭐냐면 독립부인회의 남상이라는 건요 효시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로는. 그래서
당시에는 그 세계관이 그 국내뿐이 크게 미치지 못했고 다른 데서 뭐 하와이에서 여성 단체가 생겼느니 이런 거 잘 물론 신한 민보 통해서 알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정보력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독립 부인의 효시다 처음이다 뭐가 혈성단 애국 부인회가 이렇게 이제 기사에 나왔고 이 여성분들은 뭐냐면 회원들인데 그 손에 뭘 들고 있죠. 저게 뭐냐면은 당시에 그 독립운동가들이 잡혀갑니다. 서대문 형무소나 대구 형무소나 뭐 평양 형무소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 일제 경찰이 밥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식이라고 그 개인이 갖다 밥을 주지 않으면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인애들이 밥을 해가지고 그것도 날마다 밥을 해서 갖다 줬답니다. 이런 활동을 부인들이 했습니다. 대한소녀 리그회라고 이거는 하와이에 있는 그 여자 고등학생 단체입니다. 그럼 여자 고등학생이 뭘 하겠어요? 이분들은 뭘 했냐면은 그 일본에 침략당한 조국의 상황을 전 세계 각지 여성 단체들, 파리 평화의 미국 대표들, 윌슨 대통령 부인 이런 데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기는 2세기 때문에 영어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은 한국의 독립을 도와달라 이런 호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상해에 지금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이 있었던 상해 대한애국부인회는 왜 설립됐냐? 여기도 설립 목적은요. 첫 번째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모스크바 극동 인민대표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회의 등의 부인의 그 소속의 회원들을 대표로 파견합니다. 그래서 독립자금을 모집하죠. 적십자회 만약에 외국에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의 광복군이라든지 이렇게 광복군이 국내에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서 적십자회 활동에 연습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있는 애국부인회 또는 미국에 있는 애국부인들과 서로 통신하고 연대를 하게 됩니다. 서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임시정부 활동 지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니까 이 상황이 한국인들이 왜 독립운동을 해야 되는지 독립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신들이 우리를 뭘 도와주는지 그야말로 이것이 외교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활동을 상해에 있는 애국부인에서 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라고 하면 우리들은 보통 한국인들은 그냥 정부가 하나 딱 있었나 보다가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 이런 조직표가 있습니다. 애국부인회는 여기가 지금 한국 임시정부라고 쓴 겁니다. 여기 제가 여기 빙글빙글 돌리고 있죠. 여기 임시정부 하나 있던 게 아니에요. 경제후원회, 의정원은 지금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던 여성도 있습니다. 대한교민회, 의경대, 그 다음에 한인 인성학교, 이거는 지금 중국의 교포들, 2세들의 교육기관입니다. 인성학교 추진회, 이런 여러 부서가 있었고 그 밑에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이 대한민국 애국부인회, 옆에는 청년들 활동, 이런 부서까지 다 넣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날 이전까지는 대한민국이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이었어요. 황제가 주인인 나라였었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상해 임시 대한민국이 생기면서 민국이라는 것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조에 해당되는 10가지 1조서부터 10조까지 조목이 있죠. 조항에 첫 번째가 바로 황제의 나라 제국에서 민국의 나라다라는 민주공화제라는 걸 넣었고요. 중요한 거 3조입니다. 남녀가 돈이 많거나 돈이 없거나 귀천,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모두 평등하다. 더 중요한 거 5조입니다. 5조 뭐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민이면 인민을 그때는 국민은 인민이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모두 선거, 피선거권이 있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하냐? 이건 선거에 참석할 수 있는 참정권이라 그러죠. 이게 지금 미국보다 앞선 얘기입니다. 미국은 1920년에 여기 미국 분도 계시지만 1920년에 여성들이 선거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을 줬고요. 프랑스는 1944년, 스위스는 1971년, 한국은 언제? 1919년 4월 11일.
굉장히 앞선 아까 그 말씀은 굉장히 앞선 겁니다. 그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여성혁명가 올랭푸드 그즈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여성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분야에서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여성의 국민투표도 줘야 된다. 투표권을. 그 벽보를 붙이러 다니다가 잡혀가지고 단두대에 죽은 여성이에요. 그 여성이 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여성이 단두대에 오를 권리가 있다면 의정 단상에도 오를 권리가 있다. 그렇게 단두대에서 목이 잘려서 죽었지만은 프랑스는 1944년에 여성들한테 투표해라 이렇게.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이거 역사상 최초일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임시정부에서 괜히 여성들한테 당신들도 저 여성들도 선거해라 그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그 이전에 여성들의 활동이 여권 신장을 위해서 어마무시한 활동을 했다는 걸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국제회의 여성대표 파견이야말로 외교 독립운동의 가장 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 극동인민대회 이거 1922년 상황입니다. 1922년에 다른 나라에 국제회의가 있을 때 한국 여성을 거기다가 대표로 보낸다. 이거 상당히 깨어있는 그 행동이죠. 그때의 권애라, 김원경 이런 분들이 참석하셨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일일이 그 이야기는 제가 제 책에도 많이 썼는데 이 회의는 무슨 회의냐면 약소민족은 단결하라. 예? 단결하라. 그러면 약소민족인 국가들이 거기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들만 가지 않고 여성들도 참석했었다. 그런 여성들의 대표적인 그 활동했던 그런 것들이 조직을 갖췄던 애국부인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입니다. 또 하나 소개해드리면 한국인민치 태평양 회의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직접 대표가 가는 게 아니라 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명을 해가지고 국제회의에 서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무슨 활동할 때 무슨 그 개인 서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청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때 당시에 1921년에. 그래서 미국 워싱턴에서 그 열강 아시죠? 예, 힘센 나라들.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거기서 군축회의가 열립니다. 일명 태평양 회의라고 하는데 그때 한국 내에서 한국이 그때는 전국 13도였어요. 북한이 아니라 하나의 조선이었을 때 그 13도에서 군이 무슨 군에서 260군에 대표가 372명이 서명했는데 여성이 많진 않았고 대표적인 여성이 이렇게 차 미리사하고 한 분이 계신데요. 일단 이 회의는 뭐냐면은 조선이 한국의 지위 지금 한국의 지위가 없잖아요. 나라가 없잖아요. 그 지위를 회복해야 아시아 평야가 유지된다. 그 내용으로 그 내용을 가지고 청원서를 써서 한국인들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미국의 회의에 보냈던 건데요. 거기에 차 미리사라는 이분이죠. 지금 덕성여대라고 여자대학이라고 한국의 그 큰 대학이 여자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그 차 미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많이 회자되는 말입니다. 살되 내 생명을 살아라. 이게 지금 1905년, 1920년 이때. 그다음에 생각하되 내 생각으로 하여라. 내 생각으로 해라. 남이 하는 거 가지 하지 말고. 세 번째, 알되 내가 깨달아서 알아라.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의 생명을 내가 살아라. 이런 대단한 선구자죠. 이분은 중국에서 4년, 미국에서 8년 유학하고 1905년에 미국에서 대동교육회도 조직했고요. 엄청난 조직입니다. 인재 교육과 국권 회복을 위한 조직인데 아까 제가 쭉 여성들 거기에는 여기다 넣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또 외교 독립운동을 펼친 상을 한 명을 딱 꼽겠다면 저는 또 차경신 지사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분은 중국의 장계석이라는 장제스한테 부인이 송미령인데 이분한테 이제 편지를 받았어요. 편지를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중국 군대에
돈 위문금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거에 고마워가지고 그 송미령, 장제스의 부인 송미령이 편지를 썼어요. 차경신 단장, 미국 차경신 그 지사는 일본, 중국, 미국에서 활동했던 여성인데요. 그래서 12월 2일에 주신 편지 정말 고맙고 돈 76원도 당시 미화 76달러겠죠. 76달 받고 정말 솜 옷을 추운 그 중국 군인들을 위해서 솜 옷을 만들어서 전방에서 피로 목욕하는 거야. 중국 군들도 일본하고 싸우면서 피를 흘리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병사를 위해서 그 돈으로 그 옷을 만들어 줬다. 그래서 귀 단체한테 정말 감사한다. 우리 남편 그 장계석한테도 내가 이 말을 했다. 이렇게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런 편지들. 그래서 이 차경신 지사야말로 그 뭐 민간 외교관뿐이 아니라 그 단체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이런 분도 상당한 그 외교관이 아니었나 싶은데 일본, 중국, 미국에서 활약했던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외교를 펼친 이쪽은 장제스 부인 송미령, 이쪽은 차경신 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시정부 안에 의정원,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 여성의 그 방순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당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그 승인을 못 받았어요. 미국, 영국, 소련, 중국, 연합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였었는데 방순이 국회의원이요, 의원을 소련 대사관에 보내서 한국에,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그 외교 활동을 이분이 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여기 다 남성들이죠. 의정원,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라는 건 지금으로만 국회의원입니다. 거기에 그 의원을 지내셨던 방순희 지사입니다. 한 분을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하와이에서 미국 내 단체가 그때 8개 정도 중요한 단체가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답니다. 그 단체들을 1941년 4월 하와이에서 해외 한족 대회라고 한민족, 그러니까 해외라는 건 주로 미국을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그 대회가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심영신 민함나라는 분도 대표로 참석해서 미국에서 같은 그 독립운동하는 단체들이 서로 그 같이 소통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모임에 이 두 분이, 여기 사진 있죠? 요 왼쪽에 이분이 심영신이란 분이고 이 오른쪽에 민함나라는 분입니다. 참석해서 그런데 일조를 했고요. 이제 요 속에서는 이제 그 국제 대회는 요게 마지막입니다. 만국 분여 대회라는 게 중국에서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박차정이라는 지사가 참석했는데 이분은 조선의용대, 일본이 벌벌 떨었다는 그 조선의용대 부녀 복무단장을 했던 분이고, 부산 일신여학교라고 제가 여기다가 추가를 한 것은, 여기 호주 대사님도 계시지만은 부산 일신여학교를 만든 그 분들이 호주 선교사 여성이고 독립 유공자로 2022년에 훈장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말씀드리면서, 이분은 중국에 세운 그 조선혁명 군사 정치관박교, 중국 내에 한국의 군대를 그 학교를 세운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어떤 나라에다가 우리가 그 나라에다 우리나라 군대 교육을 시키는 학교를 만든다 쉽지 않죠. 지금도 쉽지 않은데 거기에 여자 교관으로 발탁됐고, 이 남경이라는 데서 또 부인회를 만들었고, 조선 부녀회 이런 활동을 하셨던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게 이제 그 훈춘, 요거 간도 쪽에서 애국 부인회를 만들었었는데요. 여기 김숙경이라는 분인데, 제가 지금 대한독립 여자 선언서를 썼다 그랬는데 한국에는 한 독립선언서가 한 100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여기 지금 첫 번째 1919년 2월 대한독립 여자선언서, 여자들이 독립선언서를 썼어요. 독립선언서라는 거는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이렇게 일본으로부터 침략을 당해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독립을 쟁취해야 된다. 그 선언서입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진 2019년 2월 8일 이 동경에서 있었던 독립선언서, 또 3월 1일 날 한국에서 있었던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이 세 개의 대표적인 독립선언서 중에
대한독립 여자선언서를 쓴 사람이 김숙경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서는 1983년 미국에서 발견됐고요. 뭐 한자 한자 손으로 쓴 1354자를, 그리고 이게 지금 1919년 2월 달인데 도쿄 독립선언은 2월 8일이라 이거보다 앞섰다는 설이 있고, 설이 있습니다. 확실히 날짜가 지금 이게 지금 한자 한자 손으로 써서 대한 독립을 여자들이 선언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적어서 전 세계에 이걸 다 알렸던 건데요. 여기 보시면 2월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1919년 2월. 여기 김숙경 외에 8명이 쓴 건데요. 이게 지금 읽기가 어려워서 2019년도에 3.1운동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회에서 저도 그 멤버였습니다만은 이것을 쉽게 풀어 썼어요. 그래서 요거하고 28 독립, 3.1 기미 독립선언 세 가지가 대표적인 한국의 독립선언서인데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 썼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요게 지금 여성이 주도로 작성한 최초의 독립선언서고 세계 만방에 선포했다. 그래서 이거는 전 세계 한국인들이 가 있는 곳 또는 아니면 외국인들도 이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역사로 이러이러한 현재 상황으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를 세계 만방에 알렸던 아주 중요한 독립선언서를 애국 부인의 여성이 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지금 3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죠. 거의. 자, 멕시코를 제가 얘기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멕시코, 쿠바, 하와이, 미국 본토에서 독립운동 하신 분 중에서, 꼭 여자만 있는 건 아니죠. 분 중에서 아직까지 국가로부터 독립운동 했다라는 소원을 받지 못한 분들은 1년 동안 추적했어요. 근데 그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추적을 해가지고 이런 카드가 있습니다. 요것은 대한인 국민회라고 1919년 3월 달에 대한인 국민회에서 미국이나 멕시코나 쿠바 쪽으로 와 있는 한국인들을 여기 카드를 작성했어요. 카드를 써라. 물론 뭐 의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많이 썼습니다. 이 카드가 남아 있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제묵이라고 쓴 거, 제미라고 쓴 거, 묵국이라는 것은 멕시코에 한자로 쓴 겁니다. 제묵. 이런 카드를 제가 작년에 이제 검토를 해가지고 1년 내내 여기 보시면 이름이 있어요. 최병식 33세 노동 미리다, 멕시코 미리다로 가 있었고요. 가족이 뭐 있냐? 같이 있는 한국한. 그리고 원적은 어디냐? 전라남도 나죽은 어쩌고 저쩌고. 호적은 이 동생이 있고 형이 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남바가 뭐 몇천인 나간 이 사람 137번째 지금 썼거든요. 이거 지금 올해 제가 아까 36명을 찾았어요. 하와이, 미국, 그다음에 멕시코, 뭐 쿠바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런 거를 써야 여기 국가보훈부에서 와 계시지만 우리가 이분이 독립운동 했다라는 거 알려면 이런 걸 써야 됩니다. 이걸 보상신청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쓰려고 보면 본적을 써야 돼요. 그다음에 그 사람 독립운동 당시 주소 써야 돼요. 물론 여기서 주소를 뭐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썼고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년월일 사망연월은 몰라도 괜찮아. 다만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했다라는 거 알려면은 공적개요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지 심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독립운동 했다라는 포상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작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작년에 제가 작년 1년 내내 뒤져가지고 36명을 썼습니다. 포상신청서를 올렸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멕시코 쪽이나 쿠바 쪽에서 독립운동, 지금 미주 쪽에는 그래도 조금 형편이 난데요. 자료가 너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여러분들처럼 아까 지금 쭉 본 것처럼 상해 애국부인의 혈성단의 애국부인 이런 것들을 작성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100년이 넘은 상황이 돼버리고 지금 2세, 3세가 나이가 7, 80 먹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구돼야 되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못 드리고 이건 향후 과제로 남겨놓겠습니다. 이제 호주 출신 3인의 독립운동가는 우리 대사님께서 해주시겠지만은 이렇게 호주 출신의 3분의 여성들이
이거는 그 호주에 사신 건 아니에요. 호주분이 한국에 와서 사신 거예요. 이거는 부산 일신여학교라고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신여학교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그 학교를 만들었고 사립 일신여학교. 그게 지금은 동네 일신여학교에서 지금은 동네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일신여학교가 있던 자리에는 기념관이 들어서 있어요. 제가 다 이런 곳을 발로 찾아갔었거든요. 1985년도에 일신여학교 설립됐고 아까 박차정이라는 분도 거기 출신이고 거기서 독립운동가가 많이 배출됐던 학교입니다. 이분들은 한국에 오셔가지고 물론 선교를 위해서 오셨지만 한국의 독립정신과 자유, 평화에 대한 학생들한테 그런 사상을 가르치고 고취시키는데 앞장섰던 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론 종교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신사참배 반대했고 그래서 2022년에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았습니다. 그분 이름은 마가렛 샌더맨 데이비스 그리고 이사벨라 멘지스 그리고 데이빗 호킹. 예. 근데 이 사실은 호주 대사님이 모르실 거예요. 2월 29일 2024년 2월 29일부터 3월 6일까지 시화전을 했어요. 어디서? 데이빗 맨지스 호킹 여기 액자에 이렇게 잘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리는 활동을 제가 했고요. 제가 시를 써서 독립운동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고요. 이 화백이 아까 그분을 그렸습니다. 이분들을 얼굴을 그려서 족자라는 형태로 전시를 했었고요. 이분은 이 전시회를 그 주관하신 그 국가보훈부의 과장님이신데요. 이렇게 국가보훈부에서 이런 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 계신 분들 계시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런 시화전이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셨어요. 제 처음입니다. 여기서 한 것은. 이렇게 배구전 서울역 전시실에서 나는 여성 독립운동가다. 그래서 그림은 이무성 화백님이 그리고 시는 제가 쓰고 그래서 많은 반향을 얻었고요. 아까 그 호주인 3명도 여기에서 그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3분이면 끝납니다. 여성들은요 독립운동사를 썼어요. 이 말은 꼭 드려야 되겠어요. 강냉이를 사다가 죽을 멀겋게 쑤어 그것으로 연명하니 내 식구는 오히려 걱정이 안 되지만 노인과 사랑채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죽을 쓰는 날은 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때가 여러 번 있었다. 서간도 시종기를 쓴 한국에서 유명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부인 이은숙 지사님이 만주 이야기를 쓴 겁니다. 활동을 죽을 써가지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오면 그 죽을 내가기가 너무나 부끄러웠다라는 얼마나 독립운동가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했는지 만주 독립운동의 산 증언 이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될 책입니다. 허은이라는 지사님이 쓰셨습니다. 임시정부의 생생한 기록 장강일기 한국인들은 꼭 필독서입니다. 여자 광복군들이 어떻게 광복군에 지원해서 활동했는지 꼭 읽어야 될 책 많이 있습니다. 요 정도 소개하고요.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 차라리 통곡이기를 여기 이거 진짜 제가 꼭 읽어드려야 돼요. 분하다. 옷을 입고 고문을 당해도 분한데 갓 스물이 조금 넘은 박속 같은 알몸을 불구 대천지 놈들 앞에서 일본 순사죠. 드러낸 자체만도 입술을 깨물고 죽고 싶은 치욕이었다. 조애실 애국지사 서운 받으신 분입니다. 독립운동 하다가 잡혀가서 20살 박속 같은 몸을 알몸으로 일본 순사한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런 책이 하나도 없어요. 국내에. 제가 지금 독립운동가 찾으면서 이거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책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그래서 이분들이 쓴 것도 있지만은 제가 서간도에 들꼽히다라는 시와 그분들의 공적을 쓴 책을 10권을 썼습니다. 이거는 제가 자비로 냈다는 건 이건 통역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일이니까. 제가 자비로 냈고요. 지금 이거 외에도 한 권으로 읽는 여성 독립운동사가 전부 남성 위주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일이 10년대, 20년, 30년, 40년대 여성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인물로 보는 여성 독립운동사에 60명의 인물을 넣어가지고 썼습니다. 하여튼 예, 여기서 다 말할 수 없고요. 일단 지금 왜 여성 독립운동가의 삶에 주목해야 하는가? 저는 이것을 쓰면서 왜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런 얘기를 여기서 국제 무슨 포럼에서 해야 되는가를 제가 고민했어요. 21세기의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주목해야 하는 까닭은 국난의 시기에 일제강점기죠.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한 투철한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실과 그런 신념을 단순히 자신과 가족에 국한 아니고 국가의 영역까지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 한국의 현실은 나와 내 가족 이거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창출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 외교 말고도 다양한 그 제목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자료를 내내 만들면서 그런 생각으로 이걸 작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국가보훈부에 있으면서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한 18,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여성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한 661분 정도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여성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단순히 그 아내이거나 어머니이거나 딸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우리 이윤옥 소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여성들이 많은 단체들도 만들었고 또 직접적으로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가를 상당히 디테일하게 자료 중심으로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구체화해 나가고 이제 포상 여성들의 그런 독립운동에 있어서의 그런 역할들을 좀 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잠깐 이제 우리 이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호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 참 이제 옛날에는 호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독립운동을 도와주셨는데 특히 이제 오늘은 호주의 그 사례를 우리 호주 대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서 좀 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프 로빈슨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에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죄송하지만 지금부터 영어로 말하겠습니다. Wow, what a presentation by 이 박사님. Huge amount of work that's gone into revealing from history the role of women through past diplomatic independence movements. So I'm very pleased to have been invited here to say a few words, but I'm going to start by saying something about the role of some Australian women in Korea's diplomatic independence movement, but then to take a future-oriented approach to talk about the crucial role of women for a better world in future diplomatic crisis or challenge situations. Now, I believe the invitation for me to speak here was my acceptance of awards in March from the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and the Korean Independence Heritage Foundation on behalf of the descendants of the three remarkable Australian women that Lee Pak-sanim mentioned. So Margaret Davies, Daisy Hocking and Isabella Menzies. The award recognised them as Korean independence activists. Now, this was in recognition of their support for Korea's 1919 independence movement, also for their contribution to women's educational advancement in Korea's early modern history. Now, Menzies, Davies and Hocking came to Korea as missionaries prior to or early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1910-1945 colonial administration. All three became long-term residents of Korea until they were evicted in 1942. But they played key roles in the establishment of a girls' school, but also orphanages, maternal health facilities and other things. They also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arch 1, 1919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encouraging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ir Korean female teachers and students,
including marching with them in the streets in support of Korean independence. All three of those women were themselves arrested, but eventually released. But they continued to advocate with the authorities for the release of their Korean teachers and students. It was during that award ceremony back in March that it was noted that Isabella Menzies'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perhaps also influenced her nephew, a young fellow who would later become Australia's longest serving Prime Minister, Robert Menzies. Robert Menzies was the one who in 1950 made a very early decision to commit Australian military forces to the Korean War. Now you can imagine, now it's not written down in history, but you can imagine a young Robert Menzies sitting at the feet of his aunt and hearing stories of Korea's independence and being touched by that. And when he had an opportunity to make a really important decision, he made it very quickly. While the role of these women and all of the ones that Ipak Sun mentioned is often not well enough remembered, their undoubted contribution was just one example of how women in our societies have, but must continue to play, often crucial roles in the midst of instability and crisis. More generally, and today more important than ever before, gender equality is the number one predictor of peace, more so than a state's wealth, level of democracy, or religious identity. Gender inequality is a strong predictor of civil war onset. When peace and stability break down, existing gender inequalities are exacerbated, disproportionately impacting women and girls. In situations when there is a lack of good governance,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stresses, including those related to gender inequality, interact to compound those inequalities that prevent and undermine peace and security. The Australian government, therefore, is a very strong global champion of what we refer to as the 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 going forward. Implementation of the WPS agenda is part of Australia's broader priority of gender equality and women and girls' human rights, which are required for peace, secur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for addressing other global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We heard earlier today former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talking about the dire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osed by climate change. Women must play a role in resolving those issues. Australia's WPS action plan aims to deliver on 4 key outcomes: supporting women's meaningful participation and needs in peace processes, reducing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supporting resilience, crisis and security law and justice efforts to meet the needs and rights of all women and girls, and demonstrating leadership and accountability for WPS. The Australian plan combines advocacy and diplomacy, including across the United Nations various forums, including the Security Council, the General Assembly, the Human Rights Council, but also in regional bodies like ASEAN and also in our bilateral engagement. Through ou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for example, into the South Pacific, WPS-specific investments are integrated into broader initiatives. And also through many other things,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ere's many of them, I won't go into it. But Australia really values the expertise, insights and experience of civil society, the kind of work that Ipak Sun does and supports, including women's rights organisations,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and recognises the crucial importance of their role in implementing WPS agenda. Peace agreements that include women negotiators and signatories are correlated with durable peace, contain a higher number of provisions aimed at political reform, have stronger linkages with women's civil society groups, and have higher implementation rates than those where women are absent. This is really important. The participation of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women's and girls' human rights organisations, makes peace agreements 64% less likely to fail. Notwithstanding this evidence, the inclusion of gender provisions in peace agreements is not yet standard practice. Women's exclusion from negotiation processes perpetuates their socio-political marginalisation and reduces the chances for political reform in favour of good governance and enduring peace.
Sexual violence continues to be used as a tactic of war, torture and terrorism. We're seeing it in Ukraine right now. This is compounded by militarisation and the proliferation of arms. Women involved in politics, and particularly women's human rights defenders, are too often themselves targeted with violence to deter their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assuming leadership positions. Eliminating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including technology-facilitated gender-based violence, is critical to enhancing women's participation and leadership in peace and security processes, and their full, equal and meaningful participation, in fact, in all aspects of public life in our societies. As the global context evolves, so will Australia's approach to implementation of the WPS agenda. As well as continuing to address the 4 founding pillars of WPS agenda, as I mentioned at the beginning, Australia is also focused on women's participation in addressing other contemporary challenges such as climate change, cyber, space security. The list is endless. If we want better outcomes, we need to include women in our processes. In the context of increasing frequency and severity of climate-induced crises, for example, Australia is committed to ensuring all humanitarian action, our responses, stabilisation, disaster management efforts are gender responsive. When we respond to crises, for example, induced by climate change in the South Pacific, we make sure we include the local women in the responses. By engaging in initiatives at the community, regional, international levels, as well as investing in knowledge building and sharing activities, Australia supports resilience, crisis response, security law, justice sector efforts that meet the needs and rights of women and girls in crisis situation. But in doing so, we service all members of our community, men included. The final word from me, enduring solutions to global crises require full involvement by all members of our society, including, most importantly, women. I really appreciate the opportunity to speak here. I know it's a little bit out of context from that historical thing, but it is important that we take a forward, active approach going forward. 감사합니다. 우리 제프 로빈슨 대사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히 그 호주의 독립운동을 하신 그 3분의 사례를 일일이 설명을 해주셨고, 특히 그 중에서 그 조카였던 로버트 맨지 이분은 또 오래 총리도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6.25 때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참전 결정을 직접 해주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하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다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감동 깊었던 것은 여성 독립운동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 호주가 하고 있는 WPS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행동 계획과 실행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게 여성의 그 참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지 잘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에는 우리 김정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서는 아무래도 그 이승만 대통령 하시면 그 독립운동,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시기도 하지만 독립운동을 하신 분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그 외교적인 면에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키고 아주 훌륭하신 우리 대통령님 계신 곳에서 아마 김정민 소장님이 팀장님이 말씀을 해주실 부분은 고기, 특히 이제 미주 지역을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우리가 좀 설명을 들어가면서 그 여성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외교독립운동사를 연구한 정치학자로서 앞선 이윤호 선생님의 훌륭한 발표에 조금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여성 외교독립운동가의 업적과 역할은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데이터에서 본 바와 같이 올해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서운한 독립유공자 중에 여성 독립운동가의 수는 퍼센테이지로 하면 3.6%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외교 독립운동가는 0.3%입니다. 그러면 이 여성들이
정말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0.3%의 역할만 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가의 주권을 되찾기 위해 결코 적지 않은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주목하지 못함으로써 오늘날 이분들의 역할이 우리에게 잊혀진 0.3%의 역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편중성은 같은 시간 다른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된 이 독립운동의 업적과 가치를 간과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장된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우리 미래 세대의 통합적 역사 교육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로 이 여성 독립 외교 운동가들의 역할과 그 의미를 재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제주 포럼과 그리고 이 세션을 개최해준 저희 외교부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대한 분기점은 아무래도 1919년이었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독립운동이 거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다양한 독립운동의 방식이 분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 국제 정세를 반영해서 독립을 위한 외교적 방식의 투쟁도 모색했습니다. 초대 임시 대통령 이승만은 외교 전담 기구를 설치하는 데 이것이 바로 구미위원부입니다. 워싱턴 DC에 이것을 설치하고 외교 독립 운동을 체계적으로 전개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주의 많은 여성들도 이 외교 독립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미주의 3.1운동으로 불리는 대한인 총대표회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여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사진들을 보면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가장 앞줄에 남성 지도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연단에 올라가서 국제사회를 향해 연설을 냈습니다. 미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노디는 6명의 여성 대의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연사로 나섰을 때의 나이가 21살인데요. 이 21살의 여성 김노디가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한국 여성들도 한국 남성과 함께 협력해 일하고 있으며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획득하는 일을 돕고자 합니다. 라고 하며 국제사회에 코리안 여성의 역할을 드러냈습니다. 이듬해에도 미주 여러 지역에서 개최된 한국 독립을 위한 모임에서 이 김노디는 외국인들에게 일제 통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는 여성으로 역할을 냈습니다. 이후에는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원에서 독립운동의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데 힘썼고 대한 부인 구제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하와이 여성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또 한 분의 숨겨진 이름은 우조엔이라고 하는 본명은 우복자입니다. 이 우조엔 운동가는 역시 1919년 대한인 총대표회의 동참했던 여성 외교 독립운동가입니다. 우조엔은 독립 이후 새롭게 세워질 국가 건설의 대강을 밝힌 결의문 한국인의 목표와 열방이라는 유일한 김영구와 함께 이 결의문을 기초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여성들은 뒤에 있지 않았고요. 앞으로 외교 독립운동의 전선으로 나와서 매우 중요한 외교 문서를 제작하고 그리고 연단에 서서 국제사회의 독립 외교의 정당성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20살 미국 유학생 신분으로 독립 이후 세워질 민주공화제 국가를 설계하고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데 중요한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이 회의의 결과 해외 한인 독립운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냈고 한국 독립을 지지하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한국 친우회가 발족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이 당시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한국 여성들의 그 교육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지만 이 당시에는 한 코리아의 자치 능력이 의심받던 때였습니다.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코리아는 스스로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여성들이 외교의 전면으로 나서면서 신여성의 등장이 코리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코리아 내 여성들도 개명한 지성인들이 되어서 나라를 독립국가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민족이다 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했던 것이죠. 이 우조에는 이후 구미위원부의 중책을 맡아 외교 독립 운동에 앞장섰던 남궁염과 결혼해서
미주 근의회 총무를 역임하는 등 오랜 기간 외교 독립운동에 투신했습니다. 1919년 8월에 조직된 중요한 단체 중에 하나가 대한은 여자 애국단인데요. 이 여자 애국단도 최대 150명의 회원을 확보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 독립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했으며 특별히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2세에게 교육하는 중심 기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여성 외교 독립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교육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의 강점이었던 교육을 하나의 무기로 그 후대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지성적인 성장을 도모했던 곳이 바로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이후 외교 독립운동에서 주목할 만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프란체스카입니다. 1933년 국제연맹을 상대로 독립외교 활동 중이던 이승만을 제네바에서 처음 만났고 이듬해 그와 결혼을 합니다. 이 프란체스카는 속기와 타자가 특기였기 때문에요. 이 이승만의 외교 활동에 필요한 외교 문서 작성에 매우 중요한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는 독일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했고요. 영어 통역관 국제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을 만큼 언어에 능통해요. 독립을 위한 외국인 지지 세력 규합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1942년에는 외국인들로 구성된 한미협회의 이사를 맡아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미외교위원부와의 가교 역할을 했고 백악관에서 엘리너 루즈벨트 영부인을 만나서 한국 독립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한인 기독교 학원 사감과 임시 교장직을 역임하며 김노디, 이메리 등 여성 외교 독립 운동가들과 함께 한인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이처럼 미주 여성 외교 독립 운동가들은 다방면에서 남성에 필적할 만큼 활발한 독립 운동을 펼쳤습니다. 국제사회에 일제 통치의 부당성을 낱낱이 고발하고 한인들의 독립 의지를 호소했으며 특히 여성으로서 교육과 구제 분야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 독립의 기초적 역량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사회에 한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을 확산해서 친한 세력을 결집하는 등 공공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기도 했으며 한국어와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등 후대에 그것을 교육하여 독립정신을 보존, 계승했습니다. 이 여성 독립운동가들은 주권을 상실한 식민지인 신분에서도 해외에서 이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확산하고 외국인들의 지지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 여성은 어떤 역할을 계승할 수 있을까 우리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강대국 반열에 오른 이 대한민국의 여성은 외교적 방식을 통해 약소민족의 잃어버린 보편적 권리와 그것들을 되찾아주는데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제와 교육, 문화 교류와 같은 소프트 파워에서 여성이 갖는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는데 큰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본질적으로 국가와 국가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과 사람의 상호 교류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적 힘, 구제를 할 수 있는 구제와 구호를 할 수 있었던 따뜻한 마음 이런 부분들이 국제사회에 민간 외교관으로서 전달되면서 많은 국제사회의 동정과 지지와 도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후 대한민국의 공공외교의 기틀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그 여성 외교 독립운동가들이 쌓아놓았던 역사적 유산 위에서 활발한 공공외교를 펼치는 나라가 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박사님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있다 보니까 미국 중심의 아마 필라델피아나 그다음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이제 프란체스카 여사님까지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 외교 독립의 중요성, 특히 또 여성의 중요성 이런 거 설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실은 이제 여기 아래 패널 말고도 밑에 이제 플로어에서 좀 질문도 나오고 이제 자유 토론도 하고 한 20분이 잡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씩 다 질문을 해주셔야지 우리가 이 20분을 넘겨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하긴 한데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제 저희 독립운동이 이제 포상된 게 한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이은옥 소장님이랑 우리 저기 김정민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18,000명 중에 여성이 660명 정도, 그다음에 그것도 또 외교 독립으로 한정하면 더 적은 퍼센티지가 돼 있는 건 사실이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독립운동이 주로 이제 뭐 무장투쟁 이런 중심으로 하다 보면 옥고를 치르시거나 주로 이제 뭐 이쪽 독립운동을 직접 하신 분들 중심으로 포상이 많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외교나 이런 부분에 있었으면 그 당시 이제 국제 흐름의 정세도 읽어야 되고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어떻게 독립운동이 포상까지 이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연구나 또 우리 소장님이나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등을 통해서 더욱더 그 여성과 그다음에 외교 독립의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해야 되고 더 제대로 평가받아야 된다는 그런 거에는 다 우리가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토론자께서 좀 질문을 주시는 게 좋을지 아니면 여기 플로어에서 손을 들고 좀 질문해 주시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 거기 앞에 계신 분 자기소개를 먼저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회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에 일어나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동북아 역사재단의 지금 국제관계연구소의 조윤수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 이사장님도 여성분이시고요. 박지양 이사장님이신데요. 제가 어저께 사실은 저 세션이 끝나고 여기 이거 보시더니 저보고 이걸 꼭 들어가가지고 좀 잘 보고 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도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항일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너무 치중이 돼 있어서 교육 문화 뭐 다양한 분야의 독립운동가를 좀 발굴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 저도 동의를 하면서도, 정말로 이거 저는 사실은 전공이 국제정치여가지고 이쪽엔 전혀 문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딱 하나가 몇 개가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자세하게 좀 들어보니까 여성 외교 독립으로 바라보니라고 했지만 사실상 외교 독립은 아니고 그냥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여성들에 대한 소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쪽이 아무래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는 교육 문화 이쪽 분야인데, 혹시 교육이나 문화에서 활동한 아까 그 호주에서 활동하신 분, 그다음에 프란체스카 여사님 말고도 혹시 좀 소개하실 분이 있는지, 그게 두 번째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질문이 많은 게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사실은 저희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개 안 하신 분들을 세상 밖으로 꺼내기 위해서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접근 아까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좀 전에 제가 좀 관심 있는 분야가 그 하와이에서 했던 그런 발굴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인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개인 소장인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윤옥 그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들리십니까? 좋은 질문 고맙습니다. 아까 저도 외교 독립운동,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외교적인 측면에서 바라다보는 거는, 우리 여기 김 박사님은 외교 독립운동사를 하셔서 이것도 좀 실례지만 남성 위주로 하신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여성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나름 많은 고민을 하고, 현지 국내면 국내 다 중국, 일본, 러시아, 하와이, 뭐 본토 다 일단 저는 현장에 가서 그 후손이라도 만나보고, 제가 시를 쓰는 입장에서 그 장소가 어떤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를 반드시 그 발로 뛰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걸 외교자로 붙여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서 그분이 활동하게 하는 것은 그건 외교입니다.
그런 외교자를 붙인다고 해서 그럼 그렇지 그런 분들은 여기서 지금 한두 분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고요. 예를 들면 국내에서도 조신성이라는 분도 그 교육에 투신했던 분이시고요. 지금 제가 일일이 거론할 수 없죠. 661명이 소원을 받으신 중에서 제가 파악할 때는 절반 이상 일단 교육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한두 명을 이름을 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그 외교 독립운동을 어디까지 넣을 거냐에 이걸 먼저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들어가야 될 사람 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아까 김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미국이라는 곳은 한국과 중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특징적인 활동의 그 포커스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그 선교사들이 호주 선교사를 비롯해서 우리가 그 1900년도서부터 사실 한국의 여성 교육을 맡았던 것은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화학당을 비롯해서 광주의 수피아 학교, 목포의 정명여 학교, 그다음에 뭐 여러 숭이 학교, 여러 학교들이 일신 학교를 비롯해서 거기서 교육이 이루어져서 그분들의 의식으로 그분들이 독립운동하고 외교 전선에 나갔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쓰고 있는 게 한국의 여학교와 여성 독립운동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분야의 말로 긴 그 연결고리로 보면은 외교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그 활동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좀 하고 외교 독립운동에 대한 특히 여성들의 그것을 그 어디까지 설정을 해야 될지 그 인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런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상당수 많이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면은 거의 다 공개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그 서대문 형무소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한 6,500장 정도 형무소에 들어오면 카드를 작성합니다. 이름, 키, 본적, 죄명이 뭐 이런 카드가 남아 있어요. 6,500장 정도. 대구나 평양에 있던 것들은 전부 산실이 돼 있죠. 그 500명 정도 남자 여자 섞여 있습니다. 제가 2년 동안에 걸쳐서 그 카드를 전부 조사했어요. 국가기록원에 들어가면 가나다 순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성들이 그 몇 명이 그 서대문 형무소에 한정된 겁니다. 6,500장 남은 카드입니다. 누구나 다 공개돼 있어요. 지금 질문하신 선생님처럼 이런 것들이 모두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거의 한국인들이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좋은 질문 하셨고요. 일단은 제가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쭉 그 오랫동안 추적해 오면서 저는 일본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판결문이나 지금 공개되지 않는 국가에서 번역해 놓지 않는 비밀 문서라든지 외교 문서가 지금 허다합니다. 급선무로 그거 빨리 번역해놔야 모든 국민이 알 수 있고요. 저는 다행히 일본어 전공했기 때문에 누구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 혼자 읽어볼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서 다른 역사 전공하신 분들이 해야 될 일을 제가 지금 오랫동안 여기에 발이 묶여 있다고 할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 공개돼 있다. 모든 것들은. 그리고 공개가 안 된 것들은 국가보훈부라든지 국가기록원 역사편찬에 다 그거 주세요 하고 자료 공개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는 다 오픈돼 있다. 다만 우리가 모른다. 거기서 외교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 교육 분야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찾아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제가 강연이 있으면 우리 같이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어요. 제 인터뷰 기자들하고 많은 인터뷰를 했지만 그 기자들이 제 손을 잡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사만 나오면 그만이에요. 아무도 그 후속으로 같이 하겠다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일단 저희가 첫 번째로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어떤 아까 661명이 올해 이거는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올해까지 2024년 3월 30일 현재 여성이 661명, 남성이 17,000 약 8,000명 정도라고 쳐요. 661명 중에서 호주 3명 합해서 곧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유관순도 들어가 있죠.
그 나머지를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지 뭐 교육을 빼내고 외교를 빼내고 문화를 하고 항일 투쟁을 빼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지금 안 돼 있고 보훈부에 두 분이 오셨지만은 발굴도 중요하지만 선양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제가 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했던 분들 그러니까 이름이 많이 알려졌던 분들은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9년 100주년 되는 100주년 그 3.1운동 100주년 추진위원회 하면서 정말 올해부터 2019년이죠. 올해부터는 원년 다시 새로운 원년을 맞이하자. 왜? 여성 독립운동가를 비롯해서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분들을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주자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if I can just say a little bit more in regard to your question, it's the three Australian women that I was very honoured to be able to accept awards on behalf of. They were three of about 80 Australian missionaries that I know was active in Korea during the colonial administration period. And they provided, E. Pak Sa-nim made the comment that some of the perceptions at the time that Korea didn't have the capacity to run their own state. And I think there's an area of academic research that could be very useful to look at the role of foreign missionaries that helped create some of the institutions on which Korea's as a modern state were based. The establishment of girls' schools. You would be aware, for example, that Yonsei University was established originally by foreign missionaries. And in fact, there is an Australian family link into the Underwood family that played an important role. I mean, Yonsei, of course, is one of the major universities in Korea, but I'm sure in many other ways, in hospitals and other kind of institutions, these things were not previously really looked at. But I think Korea now, the success it's become, there is more self-confidence in acknowledging the contribution of foreigners who were concerned about Korea at a time of their greatest need. So just a suggestion. 네, 저도 한마디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플로어에서 주셨던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없는 전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뭐냐면, 독립운동에 대한 아직까지 그 외교 독립운동 한 여성들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관심이 없다는 소리는 결국에는 그 방식의 외교 독립운동을 독립운동의 하나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서에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독립운동을 규정하는 기준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 외교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는 청원 외교였고요, 하나는 공공 외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원 외교는 국제사회의 소수 정치 엘리트들을 향해서 주로 국제회의죠. 국제회의에 한국 문제를 공식적으로 상정하기 위한 활동이었고요. 또 한편으로 공공외교는 국제사회의 공중에게, 폭넓은 대중에게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코리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민간 차원의 외교 활동이었죠. 그래서 사실 이 역할에는, 그러니까 청원 외교에는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 수준도 낮고 주로 남성 중심으로 진행된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민간 차원에서 진행됐던 공공외교는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총과 칼을 들지 않은 채 미주에 거주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민간 외교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상해나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이 터졌다. 그러면 뉴스에 대서특필이 됩니다. 코리아는 테러 집단인가? 그러면 그 당시에 미주에 거주했던 여성들은 경우에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 정당성을. 가만히 있는 선량한 일본인을 우리가 죽인 게 아니다. 그들의 부당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저항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설명들을 그 여성들이 삶의 위치에서 다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은 다 민간 외교관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과 문화조차도 그 외교 독립 운동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그 준비 과정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그 외교 독립 운동, 여성 외교 독립 운동가들의 그들을 서운하고 개수할 수 있는 폭이 충분히 넓어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오신 분의 답은 충분히 된 것 같지 않은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여지까지는 약간은 무장투쟁 중심으로 포상이, 왜냐면은 증거 거기는 자료들이 좀 많으니까 뭐 옥고를 치르시고 그 중심으로 되어서 이제서야 이제 우리가 외교 분야 또 이제 어떤 내부적으로 교육 문제, 문화 문제 이런 데까지 확대를 해보자. 약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직 초기 단계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교 독립을 어느 정도 범주로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외국에서 독립운동한 게 외교냐. 아까 우리 저 말씀 주신 것처럼 거기서 뭐 청원 외교를 하고 외교에서 근데 우리가 이제 외교 그러면은 뭐 많이 알고 있는 게 그 만국평화회의에 뭐 이준 열사랑 가서 이렇게 한 그것도 이제 외교 독립이 될 수 있고 드라마 보면은 미스터 선샤인 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이제 그냥 허구의 인물이 아닙니다. 그 황기환 지사님이라고 실제로 이렇게 뭐 파리 이런데 영국 이런 데서 뭐 저널도 쓰시고 뭐 그런 활동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야를 더 많이 발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 그 청원 외교가 그 세계적으로 그 흐름을 읽어가면서 그 영향력이 엄청 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고초를 겪지 않았다는 이유로 좀 약간 좀 소홀히 됐던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 저기 동북아 역사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분야도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외국에서 뭐 교육과 이런 게 다 섞여져 있지만 어느 부분을 외교 독립으로 볼 것이냐 또 어떤 분야를 교육과 문화의 독립으로 볼 것이냐 어떤 분야를 무장. 근데 이제 거기에 여성까지 이제 같이 끼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여성과 외교가 섞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란은 있었는데 그런 것들부터 이제 우리가 분야를 좀 명확하게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이제 시간이 한 4분 5분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 그래도 더 플로어에서 좀 질문을 받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또 추가 질문을 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리 저기 특히 우리 자리는 외교부에서 많이 주관하시는 외교부 국장님께 우리 질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외교부에서 지금 나온 박장호 국장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하고 저희 팀이 오늘 이 세션을 기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질문과 함께 이제 그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좀 소회라고나 할까?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 게 아마 기획자 입장에서 이 세션을 기획한 담당 국장 입장에서 지금 이 풍경을 보면서 제가 지금 느끼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일상적인 주제 같았으면은 지금 오늘 지금 제주 포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면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오늘 그 발표자분들께서 주신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으면서 전혀 그런 부담을 느끼지를 않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실험적으로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반복돼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이 외교 독립 운동이라는 그 주제 자체가 지금 저희가 외교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게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사료 발굴을 하고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 나가야 될 부분이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작을 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김정민 박사님께서 이제 말씀해주신 그 발표 내용 중에서 아까 그 서원 받으신 분들 중에 지금 그 분야 중에서도 여성분들이 기여한 것이 통계적으로 0.3%에 해당돼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냐?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외교부는 정부 차원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기 막 시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0.3%라는 그 통계가 바로 이 방에서도 지금 사실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주 포럼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 지금 밖에 다른 세션을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프로그램에서 이 제목을 보시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셨을 거예요. 모르셨을 거고 관심이 없으셨을 거고
그래서 지금 지금 다른 세션에 지금 뭐 좋은 말씀들을 듣고 계시겠죠. 근데 그게 이 문제의 현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마 여기 오늘 그 발표를 해 주신 분들 패널리스트들을 포함해 가지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1시간 넘게 들으신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문제 의식을 공감을 하시고 여기에 이게 뭔가 우리가 해볼 만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만약에 갖게 되셨다면 저는 한 분이라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되셨다면 저는 오늘 이 세션 저는 제 스스로 굉장히 잘 기획했다라고 자평을 하면서 저는 제주도를 떠날 거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저 패널리스트 분들께 제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각 세 분의 패널리스트 분들이 이 발표 토론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공유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지금 뭔가 일치된 의견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 의식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이 문제를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진전을 볼 수가 있다면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데 혹시라도 저희 외교부에서 아니면 한국 정부에서 해드려야 될 부분 아니면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잘 그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또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뭐 이제 시간이 보니까 뭐 여기 앞에 막 초가 돌아가서 엄청 불안합니다. 마무리를 부탁드리겠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지금 짧게 얘기를 하셔도 괜찮고 어떻게 좀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뭐 그건 A4로 한 몇십 장 갈지도 모르니까요. 서면으로 이렇게 차분히 이런 점이 좀 개선됐으면 좋겠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question. I'll be very brief, and I put it in a slightly different way. Looking back at Korea's history and the contribution not only of Korean patriots, but of international supporters was very important. It's relevant today. I've heard some discussion, and I'll be very careful here, about whether people in, for example, Korea or other countries should care about the challenge of Ukraine. Where would Korea be now i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1950 didn't care about Korea? It's a very important question. 네, 제가 정말 부탁드리는 한 가지는 그 성과보다는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러한 세션을 많이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냐보다 중요한 것은 이 세션이 존재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션들이 닫히는 순간 다시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노력은 다시 또 수면 아래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션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존재하긴 한다면 언젠가 그 역사적 사실이 밝혀질 때 더 빛나게 가치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